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 부분입니다. 가산세 부분인데 여기서 관련된 가산세는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과소신고, 초과 환급에 대한 가산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나와 있는 가산세가 뭐냐 하면은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부과되는 가산세예요.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를 잘못했다는 거죠. 아니면은 신고를 안 했다든지 납부를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세법에서 보게 되면 각종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가산세가 구분되어서 나오는데 원천징수에 대해서만큼은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이게 하나의 세목으로 해서 가산세로 해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을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가산세에 보게 되면은 신고불성실 내용도 있고 납부불성실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볼까요? 자, 과소납부 금액의 3%를 기본적으로 가산세를 하고 부과를 하고 그리고 나서 경과 일수에 대해서 10,000분의 3을 부과를 하겠다. 납부 불성실 성격으로 해가지고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부과하는 가산세고요. 두 번째는 과소신고 초과 환급에 대한 가산세. 이건 근로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로자가 과소신고했어요. 초과 환급 받았어요. 그러니까 연말정산을 부담공제를 받았습니다. 아니면 공제받아서는 안 될 공제를 받았습니다. 기부금을 초과라고 받았습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납부를 조금 했겠죠. 아니면은 환급을 더 많이 받았든지 초과 환급을 받았든지 이랬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한테 대해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일반 과소신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중에서 일반 과소신고가 있고 부정 과소신고가 있어요. 일반 과소신고 10%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부정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40% 중과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엄중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라고 봐가지고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보니까 맨 밑에 납부불성실이 또 있어요. 납부불성실이라고 하는 거 다음 페이지 보니까 초과 환급세액에 대해서 과소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일수계산하라고 하는 거죠. 일수계산 10,000분의 3씩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다시 앞으로 오니까 23페이지에 부정과소신고에 대해서 어떤 게 그런 부정과소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부정행위 등의 유형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과소신고로 보니까 40%를 가산세를 부과를 하니까 이러한 행위들을 하지 말라 뭐 이런 형태로 가산세를 엄중히 부과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과소신고 가산세에 대해서 근로자가 과소신고했습니다. 초과 환급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만큼은 납부불성실은 그렇지 않는데 신고불성실 가산세 10%, 40%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를 합니다. 6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하게 되면 50%를 감면해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수정 신고의 부분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나서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 신고하게 되면 20%,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 신고하는 게 되면은 10%에 대해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만 감면해 주는 것이고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감면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가산세 부분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30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원천징수 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 홈택스에서 각종 자료를 제공해 주는 부분이고요. 3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간소화 서비스가 나옵니다. 간소화 서비스. 첫 번째, 신규 입사 중도 퇴사자를 위한 월별 조회 기능 제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근로 제공 기간에 대해서만 공지해 주는 것이 있고 아니면은 근로 제공 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간, 우리가 과세기간 얘기하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이라고 합니다. 법인세법은 과세기간을 자기가 설정할 수가 있지만은 소득세법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설정을 못 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물론 사망일이라고 하면 사망일 전날까지 사망일까지 출국한다 그러면 출국일까지를 갖다가 이제 사업연도 기속 과세기간으로 보게끔 되어 있는데 1월 1일부터 일단은 12월 31일까지를 소득세법에 대해서는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고 단 우리가 지금 연말정산 할 때는 근로에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만 공지해 주는 것이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중도 입사를 합니다. 자, 칠판으로 가서 볼까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과세 기간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다 한다 하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해서 근로 기간 동안에만 공지해 주는 것이 있고 근로 기간 동안에만 공지해 주는 것이 있고 과세 기간 동안에 대해서 지출한 거에 대해서 공지해 주는 것이 구분된다는 거죠. 그러면 근로 제공 기간 일단 좀 이따 보도록 하고 과세 기간 동안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지를 해준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공지를 해줄게라고 하는 부분이고 근로 제공 기간에 대해서만 공지를 해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근로 제공 기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계속 근로를 해왔어요. 그러다가 3월 31일 날 내가 퇴사를 합니다. 그죠? 퇴사를 하게 되고 다시 재취업을 언제? 7월 25일 날 재취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연말정산에 관련된 각종 항목들,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을 어디까지만 공지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라고 했을 경우에 신용카드를 공제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가 썼던 신용카드에 대해서 모든 신용카드에서 공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로의 제공 기간 동안에만 공제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1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근로를 제공했습니다. 이때 썼던 신용카드라고 하는 거고, 그죠? 7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신용카드, 이때 사용했던 신용카드, 이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로의 제공 기간 동안에만 공제를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은 근데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국세청에서도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국세청에서가 어떻게 1월달 신용카드, 2월달 신용카드 각 월별로 해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제공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국세청에서.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1월부터 3월까지에 대해서 신용카드하고 사용 내역하고 7월부터 7월 원칙은 정확히 말하게 되면은 7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신용카드만 공제 대상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걸 7월 25일부터 제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국세청에서 어떻게 그냥 7월부터 월별로 제공해 주니까 그냥 7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이 두 개만 이때 사용에 대해서만 합산해가지고 신용카드 사용 금액입니다라고 제출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4월부터 6월까지 썼던 신용카드를 근로 기간 동안이 아닌 기간 동안에 사용했던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공제 항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재에 나와 있는 신용카드에 근로에 관련된 부분인데 자 볼까요? 가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규 입사 중도 퇴사자를 위한 월별 조회 기능 제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신규로 입사했습니다. 7월 1일 날 입사했어요. 그럼 7월 1일부터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아니면 중도에 재입사했습니다. 중도 퇴사하고 다시 입사했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3월까지 아니면 또 이제 3월까지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해서만 그 기간 동안에만 사용했던 금액을 공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간소화 서비스가 정보가 홈택스의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고 그래서 모든 1년 동안의 사용 금액을 다 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바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 맨 밑에 당구장 표시에 되어 있는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근로 제공 기간과 상관없이 공제 가능한 항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로 제공 기간하고 관계없다? 무슨 얘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사용했던 거 설사 내가 근로를 안 했다 아까 봤던 것처럼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내가 근로를 제공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4월 달에서부터 6월 달까지 기부금을 제출했습니다. 그 기부금도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항목이 나와 있는 게 첫 번째가 기부금이 있고요. 개인연금 저축이 있고요. 연금 계좌,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공제 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에 공제가 항목들이 구분이 되는데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부분이 있었어요. 처음에 겉표지에서 한 장, 두 장 넘겨보게 되면은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요건표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두 번째 장에 보게 되면은 근로 기간 동안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라고 해가지고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로 기간 동안에만 지출했던 비용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겠다. 그게 바로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 제공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를 하겠다.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33페이지에 가시게 되면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7일까지
1월 17일까지 미리 연말연산 간소화 서비스를 다 자료를 제공받아봤더니 의료기관이 좀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다 한다면 바로 국세청에다가 신고센터가 운영 중이니까 요청을 하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 국세청에서 다시 의료기관에다가 얘기를 해서 20일까지 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제출하지 않습니다. 1월 2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 영수증 가지고 진료비, 의료비 영수증 가지고서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제출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36페이지에 보시면은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것은 9월달, 10월달에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홈택스에 자료를 급여하고 각종 보험료 자료들을 올려놓으면은 근로자가 개인이 직접 나의 연말정산을 미리 한번 해본다는 거죠.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홈택스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네. 다음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2부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이제 근로소득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근로소득이 어디까지를 과세 범위로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회사에서 받는 모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강의를 하지 않을 건데 이거는 한 번씩 다 읽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고 나의 과세 범위를 어디까지 가져갈 것인가,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를 어디까지 가져갈 것인가. 처음에 첫 시간에 봤던 것처럼 총급여에 대해서 비과세를 빼자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비과세가 열거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자가 받는 모든 현금이든 현물이 됐든 경제적인 이익이 됐든 모든 것들은 다 근로소득에 포함하게끔 되어 있어요. 과세 제외 항목이라든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들은 다 근로소득에 포함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근로소득의 범위를 어디까지 가져갈 것인지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지금은 연말정산 시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를 하지 않고 그러나 반드시 한 번씩은 체크를 한 번씩 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일용 근로소득과 일반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봤던 일용 근로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이 없습니다. 그냥 원천징수로서 다 끝나는 부분이고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말정산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가번에 보니까 일용 근로라고 하는 게 소득세법 시행령에 보니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일용 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서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놓고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제외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외한다. 그러니까 제외한다. 일반 근로자로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자,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해서 1년 이상 고용된 자, 1년 이상 계속 고용되게 되면은 아까 우리 봤던 사례처럼 일반 근로자로 보겠다. 연말정산은 언제부터?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연말정산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설명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하역 작업에 종사하는 자 나와 있고요. 63페이지에 보니까 그 외의 자는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 있으면은 일반 근로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가 누구? 일용 근로자라 본다고 그랬으니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반 근로자로 봐가지고 연말정산을 해줘라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일용 근로에 대한 원천징수 부분이라든지 지급 명세서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수입 시기가 나옵니다. 수입 시기. 수입 시기가 뭘까요? 수입 시기가. 그러니까 언제 기속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6년도 원천징수는 언제 하는데? 지급할 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2016년도 12월 급여를 12월 달에 지급 못했어요. 지급 못했다 할지라도 내년도 2월까지 지급을 못하게 되면은 2월 달에 지급한 걸로 봐가지고 원천징수를 해라라고 하는 부분이었었고, 그래서 그 지급한 걸로 봐가지고 2016년도 급여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연말정산을 해라라는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게 바로 수입 시기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어느 해의 기속으로 봐가지고 어느 해의 연말정산으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가 급여. 첫 번째 근로를 제공한 날 2016년도에 급여를 제공했습니다.
급여를 설사 2017년도에 받았다 할지라도 2016년도 연말정산에 포함시켜라라고 하는 부분이고, 잉여금 처분은 상여, 잉여금 처분 결의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다음에 임원퇴직금에 대한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기속 시기, 수입 시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근로소득에 대한 수익 금액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돈으로 받게 되면 다 현금으로 받게 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돈 이외에 받는 것을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게 될 경우에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판매가액으로 하겠다, 주식으로 받게 되면은 액면가액으로 하겠다, 물건으로 받게 되면은 시가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외화 환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첫 번째가 정기 급여일 전에 외화로 받습니다. 그러면은 원화로 환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급일의 기준 환율, 제정 환율로 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 다시 칠판을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11월 급여입니다. 11월 급여인데 11월 급여를 갖다가 언제 11월 31일 날 30날 원칙은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11월 30날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외화로 준다는 거죠. 원화가 아니고 달러로 주든지 엔화로 주든지 외화를 줄 경우에, 예를 들어서 11월 25일 날 지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인데 월급이 300만 원인데 300만 원을 주지 않고 그냥 3,000불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3,000불로 주게 되게 되면은 이거를 어떻게 환산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환산을 어떻게 할 건다? 첫 번째, 환산은 급여일 전에, 원칙적인 급여일은 11월 30일인데 급여일 전에 돈을 줍니다. 달러를 줍니다. 외화로 줍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급하는 날에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1,200원이면 1,200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36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외화 환산을 지급하는 날짜에 그날의 환율로, 기준 환율, 제정 환율로 해가지고 환율 적용해라라는 부분이고, 근데 급여일보다 지나서 줍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문제는 급여일 지나서, 급여일이 30일인데 실질적으로 12월 달에 가서 12월 한 10일 날 가가지고 3,000불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날의 환율이 1,250원인데 아까처럼 그냥 11월 25일 날 주게 되게 되면은 1,200원은 바로 환율 계산했었었는데, 급여일을 지나서 주게 되게 되는 경우에 그날의 환율을 적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설사 급여일을 지나서 주게 된다고 할지라도 언제의 날짜에, 11월 30날 날짜에 11월 30일 3,000불에, 예를 들어서 이때 환율이 1,190원입니다. 그러게 되면은 이날 환율로 환산을 해가지고 제정 환율, 기준 환율로 환산을 해서 이때 11월 급여는 이 금액이라는 거죠. 이 금액. 1,190원으로 11월 30일 날 현재 환산한 가액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외화로 주는 경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게 원화 환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66페이지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 다 나와 있죠. 원천징수 의무자 나와 있고요. 지급 시기와 원천징수가 나와 있습니다. 매월 분의 이게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언제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원천징수 언제 할 것인가. 그 밑에 박스에 보니까 원천징수 시기 특례가 나왔어요. 특례라고 하는 것은 다음 달 10일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날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원천징수 부분에 대해서. 자, 가장 기본적인 거, 매월 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지급한 때 하겠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고요.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2월 달에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3월 10일까지 제출하라는 거고, 그런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1월부터 12월까지 금액을 12월까지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언제? 12월 31일 날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1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라는 거고, 그죠? 2월달 급여, 12월달 급여를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다 간다 하면은 2월 말일에 지급한 걸로 봐가지고 3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해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게 지급 시기와 원천징수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67페이지에 보니까 원천징수 세율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간이세율표에 의해서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까지는 그 전에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연말정산이 2014년도에 하게 되면서 15년도에 연말정산을 재정산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왜?
연말정산이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세금을 납부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 원인이 뭐가 있었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부에서 판단하기에는 그 원인이 원천징수를 조금만 했기 때문에 연말정산 과정에서 환급받는 금액이 적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모순된 것도 됐겠지만은 그래서 원천징수를 근로자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간이세액표에 의한 그 세액을 근로자가 80%에서 120% 범위 내에서 선택하라는 거죠. 80%, 100%, 120%. 원천징수를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환급받는 금액이 많을 것이고 원천징수를 적게 하게 되면 나중에 환급받는 금액이 적어질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해라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단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변경했습니다. 100%가 원칙인데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변경한 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반드시 변경한 비율을 적용해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어느 달에는 100% 하고 어느 달에는 120% 하고 어느 달에는 80% 하고 이렇지 않고 한번 100%를 하다가 80% 변경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12월 말까지는 80%로 계속해서 간이세액표의 80%를 원천징수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68페이지로 갑니다. 원천징수 이행 사항 신고서 제출 다음 달 10일까지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밑에 박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박스 위에 상시 고용 인원이 20인 이하입니다. 이 부분 반기 납부자거든요. 이 부분들이 반기 납부자인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1월부터 6월까지가 상반기 7월 10일까지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에 대해서 내년도 1월 10일까지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70페이지에 가시게 되면은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 자, 첫 번째, 둘 이상의 근무지가 있습니다. 근로자 한 사람이 A라고 하는 회사, B라고 하는 회사 같이 동시에 다닌다는 거죠. 그럼 연말정산을 어디 살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동시에 A라고 하는 회사, B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각각의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연말정산은 근로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연말정산을 한쪽에서 하는 것이 나중에 확정 신고도 안 하는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몰아서 신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둘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주된 근무지하고 종된 근무지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회사, B라고 하는 회사 두 회사를 다닌다. 아니면 C라고 하는 회사 세 개의 회사를 다닌다라고 하게 됐을 경우에 A라고 하는 회사를 주된 근무지로 지정을 해가지고 근무지 변동신고서를 A라고 하는 회사에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제출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A라고 하는 회사에서 B라고 하는 회사, C라고 하는 회사에 대한 근로소득을 다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여기에서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무지 변동신고서라고 하는 것을 제출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주된 근무지가 되는 거고 A라고 하는 회사가 B나 C라고 하는 회사는 종된 근무지라는 용어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된 근무지에 대한 것을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7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재취직자가 나옵니다. 재취직자, 아까 우리 사례가서 봤던 것처럼 1월부터 3월까지는 A라고 하는 회사에 다녔습니다. 7월 1일부터 B라고 하는 회사에 다녔습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A라고 하는 회사에 다니다가 퇴사를 했어요. A라고 하는 회사 다니면서 퇴사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분명히 나왔을 것이고요. 3개월 동안에 대한. 그리고 나서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근무를 하면서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연말정산에 대해서 할 때 7월 1일부터 연말정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1월부터 3월까지에 대한 연말정산에 관련된 서류를 다 받아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B라고 하는 회사에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보다 갖다가 전 근무지, 현 근무지라는 용어를 쓰게끔 되어 있어요. 전 근무지, 퇴사한 회사, 현 근무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 전 근무지에 대한 근로소득을 현 근무지의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자료를 제출해서 같이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게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둘 이상의 근무지가 있든지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든지 합산하는 때 그러면 아까 봤던 주된 근무지, 종된 근무지,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된다고 그랬고 여기서는 방금 전 근무지하고 현 근무지가 있다고 했을 때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전 근무지에 대한 기납부 세액을 뭘로 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커요. 중요해요.
실무적으로 많이 실수를 많이 하고, 현 근무지에 대해서 원천징수 의무자는 전 근무지에 대해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할 때는 반드시 결정세액을 공제를 해줘야 됩니다. 결정세액 항목을 공제를 해줘야지 그 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연말정산에 관련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관련된 부분인데, 교재 19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분에 보니까 주현 되어 있고 종전, 정전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주현, 재취직자를 얘기하는 거죠. 주 근무지, 둘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는 아까 주 근무지, 종 근무지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재취직자에 대해서는 현 근무지, 전 근무지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먼저 나와 있는 거 주 근무지, 현 근무지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연말정산 하는 회사가 지금 맨 왼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줄 칸에서부터는 전 근무지, 종 근무지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거기에 보시게 되면 73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정세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정세액에 79번 소득세, 80번 지방소득세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밑에 보니까 74번에 기납부세액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납부세액 나와 있는 부분 중에 종전 근무지에 대해서 기납부세액에 종전 74번 종전 근무지 결정세액란에 세액을 적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결정세액, 종된 근무지, 전 근무지, 종 근무지, 전 근무지에 결정세액란을 기납부세액으로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근무지, 전근무지에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적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종근무지, 전근무지에 73번 금액, 결정세액 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 금액을 73번에 대한 금액을 74번에다가 적어야 나중에 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만 조심하게 되면은 크게 합산해서 연말정산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72페이지에 사업 양도 양수 합병 분할 있습니다. 사업 양도 양수, 양수법인에서 연말정산해라라고 하는 거고, 직원들 양수법인에서, 그 다음에 직원이 퇴직하지 아니하고 전출 갔습니다. 그러면 전입법인에서 그 회사에서 전입하는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 같이 해줘라라고 하는 부분이고, 73페이지 맨 위에 가니까 기본 통칙에 합병법인, 피합병법인하고 합병법인이 있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서 피합병법인에 대한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누가 한다? 합병법인에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다음 밑에 보니까 분할합니다. 그러면 분할신설법인에서 연말정산을 같이 해주십시오라는 부분이고,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법인 전환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당의 법인이 연말정산, 물론 이제 고용을 다 승계하는 거겠죠.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승계한다는 조건 하에서 당의 법인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로소득자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연말정산에 관련된 서류가 없다는 거예요. 제출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공개받을 게 없어가지고 제출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얼마 안 된다든지, 13만 원 이하가 안 된다든지, 13만 원이 안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표준세액 공제로 13만 원을 공제해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표준세액 공제 항목이에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 회사 입장에서는 주는 자료 그대로 원천징수 의무자는 그대로만 하게끔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직원이 연말정산을 못했어요.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5월 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개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까 봤던 재취직자라든지 아니면은 둘 이상의 근무지가 있습니다. 종된 근무지에서, 주된 근무지에서 아니면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같이 합산해서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각각이 합산해서 못했어요. A라고는 해서 B라고는 해서 C라고는 해서 같이 계속 다니면서 둘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데 연말정산을 주된 근무지에서 안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개인이 직접 5월 달에 가서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고는 회사 전체를 합산해가지고 연말정산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고, 재취직자가 현 근무지에 대해서 종된 근무지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5월 달에 가서 역시 마찬가지로 소득세 신고할 때 종된 근무지, 전 근무지하고 현 근무지에 합산해서 연말정산 개념으로 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줘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74페이지로 갑니다. 74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납부특례, 벤처기업에 대한 납부특례가 나와 있는데 스톡옵션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스톡옵션, 근로기간 동안에 행사를 하게 되면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근로소득 퇴사 후에 행사를 한다? 그러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근로소득에 관련돼 가지고 스톡옵션을 행사한다. 우리 회사 주식이 지금 사는 시점에서는 얼마 안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회사가 점점 커져가지고 스톡옵션 부여받은 스톡옵션이 이제 행사 가격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보통 3년 이렇게 근무하게 되면은 그 이후로 행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봤더니 행사 이익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행사를 하게 되면 뭐가 나타나는 거죠? 뭐가 발생해요? 행사 이익이 발생하게끔 되어 있고, 이 행사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다 보니까 세금이 한꺼번에 많이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분할 납부해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분할해서 납부 가능하게끔 해주겠다. 언제까지? 5년간. 전에는 2015년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은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3년 동안밖에 안 해줬습니다. 분할 납부는 3년 동안밖에 안 해줬는데 2016년도 이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에 대해서 행사한다? 그런다 한다 하면은 5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는 혜택을 줄게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75페이지로 갑니다. 연말정산 시기 계속근로자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분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된다. 연도 중에 퇴직한 사람들은 퇴직한 달에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해서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이죠. 퇴직하는 자도 연말정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간소화 서비스 제공하는 자료들을, 물론 이제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0월부터 제공해 주니까 간소화 서비스는 제공을 못 받겠죠. 그 이전에 신용카드라든지 의료비라든지 각종 기부금이라든지 모든 자료들이 있으면은 퇴직한 달에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은 회사에서 원천징수 의무자는 퇴직한 달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7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76페이지에 연말정산 이후에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근로소득에 대한 귀속이 언제인데? 라고 하는 거죠. 실질적인 근로소득에 대한 귀속은 근로제공일이라고 했단 말이죠. 근로제공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돈을 지급했다 할지라도 2016년도 기속인 경우에는 2016년도 연말정산을 다시 해줘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사례, 두 번째 나와 있는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나온 사례도 회사에서 당초 돈을 안 줍니다. 2016년도에 근로를 제공했는데 이게 임금체불이 돼서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힘을 빌려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돈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2016년에 일했던 것을 갖다가 2017년도 언제 5월 달이나 아니면 2017년도 말에 받았다 할지라도 2016년도 기속으로 봐가지고 연말정산을 다시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비거주자에 대한 연말정산이 나옵니다. 비거주자. 납세 의무자를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거주자가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 소득세법에서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 보니까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국내에 주소가 있습니다. 183일 이상 거소가 있습니다. 거소라고 하는 거주하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주하는 장소가 183일 이상입니다. 근데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183일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거주자로 봐가지고 국내세법을 적용하겠다? 무슨 얘기예요? 국내외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세법을 적용해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비거주자로 분류가 됩니다. 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비거주자라고 하는 것은 거주자가 아닌 자를 갖다가 비거주자라고 그러거든요. 거주자가 아닌 자,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이 안 되는, 거소가 안 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분류해가지고 뭐에 대해서만,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비거주자가 국내 원천 소득을 받습니다. 그렇다면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비거주자에 대한 연말정산. 그게 나와 있는 게 여기 76페이지, 77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한 연말정산을 어떻게 볼 것이냐. 78페이지로 가시게 되면은 78페이지 맨 밑에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거주자는 국내세법에서 적용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라고 되어 있고요. 79페이지에 맨 오른쪽 위에 가니까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보니까 연말정산 방법이 되어 있죠. 비거주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두 번째 줄에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준용한다고 했어요. 비거주자나 거주자나 연말정산하는 방법은 똑같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인적 공제 중에서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 나 외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나중에 보겠습니다. 특별세액공제 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전혀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오로지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만 해주고 나머지 것은 다 안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게 비거주자에 대한 연말정산 방법이고요. 다시 앞으로 오시게 되면은 이제 뭐 주소와 거소에 판정된 부분이 나와 있고요. 77페이지 보니까 출입국 관리 사무실에 자꾸 왔다 갔다 이제 출국하고 입국하고 하게 되면은 183일이라는 기간을 계산하게끔 되어 있죠. 183일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맨 밑에 77페이지 맨 밑에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거주 기간에 대한 계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3번에 거주 기간에 대한 계산, 뭐 입국한 날 다음 날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해가지고 전체를 갖다 183일로 두는데 그 밑에 네 번째 동그라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맨 마지막 줄에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설사 국내에 입국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제외 동포들에 대해서 제외 동포라 할지라도 이제 우리나라에 관광 목적으로 온다든지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온다든지 이러는 경우에는 그랬을 경우에 183일 이상이 넘었다고 그래서 거주자로 봐가지고 국내외 모든 소득을 과세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외 동포들이 국내에 들어왔을 경우에 여기 보니까 입국 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에 의해서 일정한 사유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183일 계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거주라 봐가지고 국내에 대해서 국내세법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보시게 되면 됩니다. 이것은 2016년도부터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다음 페이지에 79페이지에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 연말정산, 특히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국내에 많이 체류하게끔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좀 크잖아요. 이제 산업 현장에서 보게 되면은, 근다고 할지라도, 외국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이제 소득이 있으니까 연말정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연말정산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나와 있는 게, 8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국내 근로자와 똑같아요. 똑같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아까는 우리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만 해준다고 그랬었는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국내 근로자하고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근데 외국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특례 규정이 있어요. 특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다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대해서는 왜? 본국에 대해서 본국의 부양가족이라든지 본국의 소득이라든지 이런 걸 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단일 세율 적용 방식을 할 수가 있어요. 중간에 80페이지 보니까 중간 밑에 당구장 표시로 하나 되어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 세율 방식 몇 퍼센트? 17% 원천징수 하겠다는 거예요.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끝내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하는 방법하고 근로자의 연말정산 중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료가 있으면은 근로자가 똑같이 연말정산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17% 단일 세율로 연말정산을 종료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외국인 근로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8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81페이지 보게 되면은 근로소득 공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게끔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소득세법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볼 때에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우리가 사업소득을 계산하다 보면은 자, 칠판으로 한번 볼까요?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보통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게 되냐면은 총 수익금액에 대해서 필요 경비를 뺀 것을 갖다가 우리는 사업소득금액이다라고 하게 되거든요. 사업소득금액이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소득금액에 대해서 보겠습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지금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 필요 경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로소득자가 필요 경비가 뭐가 있을까 이런 그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모든 근로자들한테 필요 경비를 인정해 줄 수 있다? 이것은 쉽지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세법에서는 갖다가 일괄적으로 공제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괄공제. 이게 바로 일괄공제 항목이 근로소득 공제라고 하는 부분이죠. 아까 봤던 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
이게 바로 사업소득에서 보는 필요 경비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필요 경비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금액은 급여에 비례해 가지고 일괄 공제를 하게끔 되어 있고 일괄 공제 거기에 보게 되면은 자, 이거 중요한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일시적 이 둘 이상의 근무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둘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를 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5천만 원인 회사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가 A라고 하는 회사에서 취업을 했고요. 아니다. 다시요. 자, A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5천만 원이 급여입니다. B라고 하는 회사도 5천만 원이 급여입니다. 1년 동안에. 그러면은 난 주 근무지가 A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A라고 하는 회사에서 연말연산을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 자 5천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이 얼마입니까? 5천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이 얼마냐 하면은 우리 교재로 와서 보게 되면은 4,500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200만 원 일괄적으로 공제를 해주고 4,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5%를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4,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5천만 원이니까 4,500을 초과하는 금액 500만 원에 대해서 5%하고 1,200만 원이니까 1,225만 원을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5천만 원 다시 그러면은 5천만 원인 경우에는 1,225만 원을 공제를 해주게끔 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걸 빼게 되면 얼마예요? 3,775만 원이 근로소득금액이라는 거죠. 근로소득금액. 우리가 둘 이상의 근무가 있습니다. 아니면 재취업자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 재취업자가 있을 때 합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근로자 말고 둘 이상의 근무자 아니면은 재취업자들을 합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득금액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A라고 하는 회사에서 원천징수 3,775만 원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B라고 하는 회사에서도 1,225만 원 빼게 되면은 3,775만 원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두 개를 더하면 얼마예요? 7,550만 원이 맞죠? 7,550만 원이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연말연산 할 때는 A라고 하는 회사에서 연말연산 할 때 둘 이상의 근무자가 있습니다. 주된 근무지, 종된 근무지, 재취업했습니다. 현재 근무지, 전 근무지에서 라고 연말연산 합산할 때 자, 이때는 반드시 이 1억이라고 하는 총 급여에 대해서 1억이라고 하는 총 급여에 대해서 근로소득 공제를 다시 적용해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1억이 얼마냐 하면은 우리 공제 금액을 보게 되면은 자 1억에 대해서는 1,475만 원이래요. 1,475만 원을 빼주라. 그러면은 실질적인 근로소득 금액이 얼마예요? 8,525만 원이 이 사람의 예를 들어서 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갑의 소득 금액은 8,525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까 각각의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게 되게 되면은 7,550만 원이 될 텐데, 그죠? 7,550만 원이 될 텐데, 이걸 갖다가 합산하게 되면은 8,525만 원이 소득 금액이 훨씬 늘어나게 돼 버립니다. 이게 바로, 연말연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갔을 때,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가다 보니까 고소득자들한테 세금이 좀 많이 부과되는 문제, 그게 첫 번째였었고 두 번째가 이 구간을 많이 고소득자들한테 많이 낮춰버렸어요. 공제해주는 금액을 많이 낮춰버렸어. 무슨 얘기예요? 소득금액을 더 많이 과세를 할 때 소득금액이 상당히 높아지는 문제가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둘 이상의 근무자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재취업을 했습니다. 했을 경우에 각각에 대해서 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의 총급여 두 개를 합산해가지고 한 번만 공제해 준다라고 하는 거. 한 번만. 또 하나. 이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그러면은 7월 1일 날 입사를 했습니다. 7월 1일 날 입사를 했으니까 6개월만 해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고 1년 설사 중도에 입사했다 할지라도 이건 전체적인 구간에서 1년에 한 번만 이런 식으로 공제를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교재로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나와 있는 게 근로소득 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로소득 공제.
밑에 보니까 총 급여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이하, 1,500만 원 4,500 초과해서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공제를 해주는 게 근로소득 공제이고,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하고 나니까 이제 나오는 게 근로소득 금액이 이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근로소득 금액. 맨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년 미만이거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올할 계산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할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뭐 사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한번 풀어 보시도록 하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인적 공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연말정산에서 가장 핵심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의 부양 가족을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가라는 부분이 바로 인적 공제 항목인데, 다음 시간에는 인적 공제 항목에 대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